안녕하세요. 혼자가 외롭지 않은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외로운 사람을 바짝 마른 흙에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물기 한 점 없는 마른 땅일수록 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무섭게 그 물을 흡수한다고요. 그리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일수록 사소한 친절과 배려에도 감동해서 그 의미를 확대해서 크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만큼 그 친절과 배려 속에 자리 잡은 음흉한 속내를 보지 못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으니 주의가 꼭 필요하단 말을 덧붙이기도 했고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냐면 제가 바로 계속되는 시련으로 척박하고 마른 땅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본격적인 시련이 저를 찾아오기 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그냥 평범한 가족들 틈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세무사로 일하시던 아버지는 아침마다 학교에 가는 저희를 차로 태워서 데려다 주시며 차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었고, 어머니께서는 손재주도 좋고 센스도 좋으셔서 직접 가구에 그림을 그리거나 재봉틀로 커튼을 만들어 집안을 꾸미는 게 취미셨어요. 절 많이 괴롭히긴 했지만 남들이 저를 괴롭히면 불같이 뛰어와서 제 편이 되어주는 오빠도 있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망칠 수 없을 것 같은 행복은 한 인간의 끔찍한 행동으로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막 20살이 돼서 대학에 들어간 해에 퇴근을 하시던 아버지께서 뺑소니 차량에 치여 그만 목숨을 잃으신 거죠.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차량 운전자는 잡혔지만 소위 재산께나 있는 집안의 아들로 저희 어머니에게 아버지 목숨값이라는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해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오빠나 경찰들에게 듣기로는 만약 형사처벌이 된다면 징역을 반년도 채우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산 있는 집에서 온갖 이유를 들먹이며 그 운전자가 초범이고 용서를 구하며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저 실수이고 고의가 없음을 증명해낼 거라고 말이죠. 결과적으로 어머니는 합의를 하셨습니다. 저나 오빠가 성인이 됐다고 해도 당장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사셔야 했고, 또 특히나 주변에서 어머니에게 그냥 합의하라고 말을 많이 보탰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소리를 하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에게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쏟아졌어요. 저는 어머니가 걱정을 가장한 쓸데없는 오지랖에 넘어가셨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그때는 그런 결정을 한 어머니를 원망도 했습니다. 어른이긴 했어도 이제 막 20살이 된 어린 저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나이가 더 들고 살면서 때때로는 어느 정도의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또 아마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희 가족이 아버지를 해한 그 인간의 처벌을 이를 부득부득 갈며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으셨을 것 같더라고요. 남은 가족들끼리 일상을 회복하고 떠난 아버지 몫까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저는 취업 후 2번의 이직 끝에 원하던 광고회사에 자리를 잡게 됐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외국계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이었어요. 남편의 회사 지점에서만 이벤트성으로 영업 지원들을 소개하는 팜플렛 제작을 하게 됐고, 그걸 저희 회사에 맡겼거든요. 그중 소위 간판 영업사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한 호감형 외모에 특히나 미소가 참 시원스러웠고, 아무래도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을 어찌나 잘하는지 아마 남편의 첫인상을 보고 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일적으로 만난 사이지만 일이 끝나갈 때쯤 저희는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그 후로 가까워져서 연인이 될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연애는 심심할 틈이 없이 즐겁기만 했고, 저희는 연애 2년 차에 결혼을 약속했어요. 남편의 가족은 남편이 군대 갔을 때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는 아예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와 형 그리고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거든요. 그러니 저희 가족과는 어느 정도 동병상련의 감정이 있었기에 조금은 편하게 다가갈 수 있었어요. 근데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 당시 시어머니가 뭐 너무 경우가 없거나 엄하거나 했던 게 아니라 좀 자식 자랑을 과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대상은 둘째 아들인 남편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아주버님이었고요. 아주버님은 내과 의사였는데 벌써 감이 오시죠? 정말 숨쉬듯이 의사 아들을 자랑하셨어요. 자식 자랑이 뭐 범죄도 아니고 자식이 내놓으라 하는 좋은 직업 갖고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싶고 그런 거긴 하지만 문제는 그 자랑이 너무 맥락도 없고 뜬금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하고 장을 한번 보러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정말 물건을 살 게 없어도 강제로 가게에 들어가거나 노점상 앞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일종의 취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어머, 자두가 나왔네. 우리 장남이 참 좋아하는데 병원으로 보내줄까? 네? 아유, 아픈 게 아니고 의사예요, 의사. 어떤 식인지 아시겠나요? 여기저기서 온갖 물건이나 음식을 들어 보이거나 가리키면서 어떻게 해서든 아주버님의 이야기를 엮어서 본인 아들이 의사라는 걸 뽐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지나가기만 해도 분식집 아주머니가 좀 질린다는 얼굴로 아이고 의사 아들 둔 아짐에 또 왔네. 순대는 내장만 먹는 의사 아들 어머니 또 왔어. 라고 하는 걸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좀 귀엽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으시면 그러실까 하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더 큰 문제는 이런 시어머니 옆에 있으면 세뇌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얻은 최고의 자산이 마치 의사인 아주버님을 뒀다는 것처럼 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어처구니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의사 집안에 시집 온 걸 자랑스럽게 여겨라. 나중에 애 낳으면 꼭 의사 시켜라 등등 마치 세뇌를 하듯 제 머릿속에 의사 아주버님에 대한 찬양을 읊었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외적인 거로는 또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신혼집을 구할 때 형편이 넉넉지 못한 시댁에서는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절반 내주시고 나머지 절반은 저와 남편이 알아서 했죠. 근데 그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시어머니는 본인 삼짓돈 제게 내어주시며 이걸로 냉장고나 세탁기 정도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챙겨주셨어요. 또 제가 결혼하고 몇 달 뒤 임신을 했을 때 바로 온갖 과일을 택배로 붙여주시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나쁜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큰 착각이라는 걸 알게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다는 게 비극 아닌 비극이네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거짓말처럼 겹경사가 나기도 했어요. 저희의 결혼 후 금방 임신 소식이 들려왔고 제가 출산을 하고 같은 해에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또 그 다음 해에는 저희 오빠가 결혼을 했어요. 두 집안에 늘 축하할 일만 생겼던 거죠. 그래서 더 기대와 희망에만 적응이 된 걸까요? 아버지 죽음으로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비극은 사라졌던 게 아니라 겨울잠을 자듯 고요히 때를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신혼이었던 오빠는 새언니와 시간만 나면 그렇게 어디로든 여행을 갔어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오빠와 새언니를 보고 역마살 낀 애들 둘이 만났다고 하실 정도였죠. 근데 둘 다 직장인이라 자주 멀리 가지 못하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든 캠핑을 가는 걸로 여행에 대한 목마름을 달랬어요. 저랑 남편이랑 부부 동반으로 간 적도 있었고요. 그날도 오빠는 새언니와 캠핑을 떠났습니다. 차에 아끼는 장비들과 맛있는 음식을 가득 챙겨서 떠났죠. 문제는 오빠도 새언니도 다시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오빠 새언니는 캠핑 도중 음식을 해먹고 미처 꺼지지 않은 갈탄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의 중독으로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더 속이 터지는 건 캠핑 도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부부 동반으로 함께 캠핑을 갔을 때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겨울에 캠핑용 난로에서 가스가 새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갈탄에서 나온 가스로 오빠 새언니가 이런 사고를 겪다니 현실 같지가 않더라고요. 지독한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냥 오빠를 떠나보냈다는 슬픔에 좌절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보내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보냈다는 충격에 병원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몇 번을 실신하셨거든요. 심지어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까지 알게 돼서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병원에서 새언니가 임신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임신 7주 차라고요. 나중에 오빠 집을 정리하고 오빠와 새언니 휴대폰을 정리하며 둘이 나눈 대화를 확인해보니 오빠와 새언니는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날 갔던 캠핑도 임신 축하 기념으로 갔던 여행이었고 돌아와서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대화를 나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때의 참담하고 안타깝다 못해 억장이 녹아내리는 심정을 어찌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심지어 아직 빛도 한번 못 본 손주를 더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오빠와 새언니의 장례식 후에는 정말 삶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잃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과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아서 탈수로 입원을 하셨고 혈압이 낮아져서 손발을 달달달 떨면서 정신을 잃으신 적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제가 정말 눈이 공허한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간청을 해야 조금 목을 축이시고 미움을 넘기셨어요. 저는 행여 하나 남은 어머니마저 잃을까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후 반년 동안은 친정에 매일같이 들러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반년 후부터는 일주일에 5번, 4번, 3번 이렇게 텀을 늘려서 어머니를 뵈러 갔죠. 가서 어떻게든 어머니 머릿속에 안 좋은 생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나마 손주를 데리고 가면 어머니가 살포시 미소를 짓긴 하셔서 다행이었네요. 근데 저는 정말 저희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을 해왔던 건데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고 어떤 후폭풍이 올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가 되던 해 시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됐어요. 큰 사고는 아니고 동네 마실을 나가셨다가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와 부딪혀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골반에 경미한 금과 발목을 접지르셨더라고요. 의사는 당장 수술이나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문제니 며칠 보호대를 착용하며 경과를 보자고 했죠. 근데 어머니는 반색을 하셨습니다. 단 3일도 병원에서 못 지내시겠다고 하셨어요. 입원을 하시고 이틀까지는 제가 병원에 가다가 3일째에는 어머니에게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잠깐 들렀다가 얼마 안 있다가 왔는데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야, 현정아, 나 좀 여기서 데리고 나가라. 아주 답답해 죽겠어. 어머님, 병원이 그렇게 많이 답답하세요? 그래도 경과를 지켜보자고 의사가. 아, 지켜보고 자시고 어차피 보호대만 차고 있으면 집에서 있어도 되잖아. 시어머니께서 하도 답답하다고 하셔서 다음날 의사와 상담 후에 퇴원수속을 밟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짐을 챙겨서 시댁으로 모셔다 드린 뒤에 청소도 좀 하고 부엌 냉장고도 한번 확인한 뒤에 저는 친정에 들러서 어머니 보고 아들도 데리고 와야 해서 가본다고 했죠. 근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은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딜 가? 너 여기서 내 팔다리 역할 해줘야지. 시애미가 당장 사고 나서 거동이 불편한데 며느리가 수발을 안 들어? 곧 저녁 되니까 얼른 밥 차리고 저녁 먹고 나서 나 샤워 좀 하게 시켜줘라.
아유, 병원 샤워 실은 하도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네. 선지한테 전화해서 너 갈아입을 옷이나 가져오라고 해. 며칠 있을지 모르니까. 어머님, 제가 여기 와서 어머님 도와드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요. 아예 여기서 있는 건 힘들어요. 일단 가서 집안일도 있고 영빈이도 봐야 하고요. 그리고 저 친정 어머니 댁에 가봐야 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뭐? 야, 너는 네 친정 엄마랑 나 차별하는 거야, 뭐야? 네 엄마 힘들 때는 뻔질나게 아주 그 집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돌본 애가 왜 시자 붙은 시애미라서 봐주기 싫으냐? 참, 이거 아들만 있는 부모 서러워서 살겠냐고. 너 하나 없다고 너네 집 안 무너져. 선재도 그렇고 영빈이도 그렇고 너 없어도 잘만 지낼 거다. 고막이 찌릿하게 아플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의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상태가 다르지 않나요? 시어머니는 우선 거동도 문제 없으셨고요. 만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저 말고도 남편, 아주버님, 형님까지 셋이나 더 있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본인 위주로 생각하고 본인이 제일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한다지만 이제 혈육이라곤 저밖에 남지 않고 1년째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근근히 살아온 저희 어머니와 본인을 비교하기엔 문제가 있었죠. 저는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시작했어요. 어머님, 저희 친정어머니 상태 모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 있는 게 불편하고 불안하시면 제가 남편 보낼게요. 예, 선재 걔가 어떻게 내 수발을 들어? 걔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럼 전 어떻게 어머님 수발을 듣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이 뭐 애예요? 그 사람 40이 넘었어요, 40. 그렇게 아들이 못 믿어오시면 제가 간병인 알아봐서 보낼게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서 떠나기 전에 저녁상을 차리긴 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저녁 드시라고 불러도 문을 쾅 닫고 들어간 안방에서 나오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시댁을 나와 친정에 가서 어머니를 보고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죠. 뭐 예상은 하긴 했지만 제가 시댁을 나서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에 대한 불만을 아주 탈탈 터셨나 봐요. 그러니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이딴 말이나 했겠죠.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교통사고 난 불쌍한 우리 엄마 옆에 있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장모님 힘들 때는 아예 거기 가서 살더니 너무 티나게 차별하는 거 아니냐? 진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정말 답답하다. 내가 아예 어머니를 안 돕겠다고 했어? 시댁에서 아예 지내면서 어머님을 돌보기 어렵다는 거지. 이게 그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이야? 그게 왜 힘든데? 어차피 집에만 있으면서 장소가 우리 엄마 집으로 바뀌는 것 뿐이잖아.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지금 장난해? 당신 눈에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보여? 나 없으면 쌓이는 설거지 빨래 누가 하고 텅 빈 냉장고는 누가 채우고 우리 영빈이는 누가 봐? 그거야 우리 엄마가 자거나 하면 잠깐 집에 와서 저것 봐 빈말이라도 지가 한다고 말 안 하지. 그래 말 나온 김에 묻자. 그러는 당신은 어머니 입원하시고 나서 병원에 몇 번이나 갔어? 첫날 딱 하루만 갔지. 입원한 4일 내내 병원 간 것도 애초에 입원 수속, 퇴원 수속 처리한 것도 난데 왜 당신이 할 말이 더 많아 보이지? 아이, 나야 일 때문에 바쁘잖아. 가고 싶어도 갈 시간이 없지. 그리고 너는 내가 너랑 영빈이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일하는 건 생각 안 하냐?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냐고. 웃기지 마. 무슨 붕어니? 당신 어제도 그제도 술 먹고 늦게 들어왔잖아. 그렇게 술 먹을 시간에 당신 불쌍한 엄마나 보러 가지 그랬어. 그리고 당신이 우리 엄마 얘기해서 말하는 건데 애초에 동일한 선상에 둘 수가 없지. 우리 엄마는 이제 봐줄 사람이 나 하나뿐이고 오빠랑 새언니 죽고 나서 몇 주는 숨만 쉬셨지 사는 것도 아니었어. 당장 꼴딱꼴딱 숨 넘어가길 바라는 사람을 어떻게 내버려도 그것도 그게 우리 엄만데. 야, 괜히 장황하게 변명하지 마.
애초에 나는 장모님이 아직까지 형님 문제로 그러시는 것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 벌써 몇 년이나 지났냐? 아니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 넌 네가 계속 받아주니까 네 엄마가 널 이용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냐?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왜 너까지 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님도 참 불쌍하다. 그래, 당신 말대로 우리 엄마는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자식이라도 있지. 어머님은 사고 나서 옆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자식이라는 건 지가 일 어떻게 해서든 휴가라도 내고 가서 돌봐주려고 하는 놈 하나 없으니. 심지어 나머지 하나는 의사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찌 병원에 입원해도 오지도 않고 본인이 일하는 병원으로 모실 생각도 안 하네? 제 말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다 못해 거의 팥죽색처럼 변한 남편은 지 분에 못 이겨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제게 위협을 주려는 행동이었지만 솔직히 헛웃음도 안 나왔어요. 저는 식탁에 있던 유리컵을 남편 발치로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났고 저는 그 파열음보다도 높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만 물건 부술 줄 알아? 나도 부술 줄 알아. 어쩌면 물건 말고 다른 거 부술지도 모르고. 부부싸움이라는 게 다 알다시피 한 가지 주제로 시작을 하면 격까지가 무수하게 돋아 말은 안 했지만 그전부터 서운하고 불만이었던 것들도 줄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며칠 내내 시어머니 간병 문제로 저를 귀찮게 하던 남편이 아예 방법을 바꿔서 저를 가머니설로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냐,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듣고 제가 기뻐해야 하나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당신 말대로 집안에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면 어떻게 내가 영빈이 낳고 회사 그만두자마자 통장을 가져갔어? 심지어 당신 지금 회사 연차가 몇 년인데 연봉 올랐다는 소리도 나한테 먼저 안 하잖아. 나는 아직 당신하고 연애할 때 연봉만 알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회사를 그만뒀을 때 남편은 생활비 통장을 없애고 아예 본인 월급 통장을 생활비 통장으로 쓰자고 했어요. 그리고 제게는 따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줬었죠. 처음에는 별다른 불편도 불만도 없었는데 제가 일단 매년 협상을 하고 단위별로 오르는 남편의 연봉도 알지 못하고 생활비 통장이자 남편의 월급 통장에 얼마가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말 나온 김에 말을 하게 된 거죠. 남편은 제 말에 멈칫하더니 몇 초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알을 굴리며 질린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괜히 지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딴소리 나고. 그게 그렇게 불만이면 너도 네 통장 네 카드만 써. 나 신경 안 쓸 테니까. 이보세요.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당신은 이해했어? 괜히 나한테 조금이라도 경제권 주기 싫어서 발악하는 거 다 보여. 너는 네가 가기 싫어서 나한테 밀었던 네 엄마 간병, 네 돈으로 간병에 쓰면 되겠다. 가정부 불러서 네 빨래, 네 물건 청소, 네 목구멍으로 들어가는 음식 만들어 달라고 하고 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공짜 같니? 깨끗한 방, 화장실, 식탁 위에 음식들이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것 같아? 네 엄마 나한테 맡기고 싶으면 최소한 네 연봉이라도 까고 말해. 괜히 가정주부들 후려쳐가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그 후에 이틀 정도 시어머니가 제게 왜 안 오냐고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아주 끈질기게 굴어서 시댁에 갔습니다. 이미 발목도 다 나아서 보호대도 안 하시는 분이 뭘 도와달라고 한 걸까 했는데 목적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너 선재한테 통장 관리 네가 하겠다고 했다며? 저는 우선 오른 연봉부터 말하라고 했는데요. 통장 관리 맡기면 못할 거야 없죠. 예, 너 집에서 애 보고 살림하면 됐지. 뭘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물어. 안 그래도 일하느라 힘든 애한테 스트레스나 주고. 고작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죠.
또 제가 알기에는 어머님도 별다르게 일하신 적 없다고 들었는데, 그럼 어머님은 이혼하기 전 아버님한테 월급이 얼만지 물어보신 적도 없고, 통장 관리 같이 하자는 말 한 번도 꺼내본 적 없으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아니, 대체 왜 언젠가 저와 같은 입장이었던 사람이 모른 척하며 제게 쓸데없는 간섭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 대상이 본인의 이혼한 전 남편과 아들이라는 점이 달라서일까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의 사이는 급속도로 냉랭해졌어요. 남편은 아예 마주치기도 싫은지 회식 접대 핑계로 새벽에 들어오거나 아예 외박을 하기도 했어요. 결말이 빤히 보이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던 도중 밤 12시 반 정도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풀린 발음에서 어머니가 술을 드셨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왜 또 술을 드셨어요? 약 드시는 분이. 아유, 현정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이 술이라도 먹어야 엄마가 견딜 것 같아서 엄마가 딱 한 잔 했어. 계속 눈에 아른거려서 내가 버틸 수가 있어야지. 현정아, 네 아빠랑 오빠가 계속 엄마 꿈에 나타나. 나와서 보고 싶다고 그립다고 나 붙드는데 이 엄마 어쩌면 좋니? 확 그냥 눈 감고 따라가고 싶다, 현정아.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없길 기도했어요. 다행히 어머니 댁에 갔을 때 어머니는 소주 2병을 비우고 주무시고 계셨고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부어서 눈과 볼에는 굳은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 주저앉아서 까칠한 어머니 얼굴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다 그만두고 어머니 곁에서 살까? 이제 가족이라곤 하나 남은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둘 수 없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그날 후 3일 동안 어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그냥 주정이었다고 미안하다고 여기 안 있어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냥 제가 어머니 곁에 있고 싶었어요. 아침마다 집에 가서 아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매일 저녁마다 아들과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그러는 거니까 금방 들어갈 거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떨어져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니 3일이 되는 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절대 초대하지 않았을 사람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네가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3일 동안 친정에 가 있어? 집안 살림 다 내팽개치고? 네가 그러고도 안 해고 애 엄마야? 사고 났을 때 어머님 댁에서 먹고 자면서 수발들라고 한 사람이 어머님 아니셨어요? 그때는 저 하나 없다고 집안 안 무너진다고 하신 분이 왜 제가 시댁이 아니라 친정 같다고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소리를 지르세요? 야, 네가 아직 네 처지를 모르는 것 같은데 여자가 결혼하면 여자 집에서는 이제 출가 외인이야. 죽어서도 친정이 아니라 시댁 귀신이 되는 게 며느리라고. 근데 너는 어째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네 처지 생각은 안 하고 건방지게 대들기만 하냐? 그리고 네 어머니도 그렇다. 아유 지겨워. 언제까지 그럴 건데? 보는 내가 다 지겨워서 돌아가시겠다. 저승간 네 오빠도 네 어머니 하는 꼴 때문에 눈도 못 감을 거고. 지금 말 다 했어요? 어머니가 자식 잃은 슬픔을 아세요? 자식은 그저 남들 앞에서 으스대는 자랑거리로밖에 생각 안 하시는 분이 아들 며느리 다 잃은 슬픔은 아시고 그딴 소리 하는 거냐고요.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잔말 말고 이제 제발 좀 네 분수에 맞게 행동해라. 네 처지 파악하고 이제 우리 집 며느리로서. 누가 그쪽 집안 며느리예요? 나 이제 그쪽 집안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쪽 아들이랑 이혼할 테니까 나한테 분순이 처지니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알아들어요? 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먼저 남편과의 이혼을 통보했고 그 후 퇴근한 남편에게도 이혼을 요구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그때 이혼 얘기를 꺼내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아이고 누가 떨 줄 알고? 그래 갈라서자 라고 할 줄 알았어요. 워낙 아쉬울 것 없는 인간들처럼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했으니 말이죠. 근데 제가 이혼 얘기를 하고 나서 남편은 갑자기 납작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요. 그리고 당장 매달리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보다도 저희 어머니에게 집중을 했어요. 어머니와 긴 대화 끝에 약 복용뿐만이 아니라 상담도 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일상을 회복하는 출구를 함께 찾기로 했어요. 어머니는 상담으로 구성된 심리치료를 시작하셨고 기댈 수 있을 만한 종교도 찾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셨죠. 물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찾아와서 제발 집에 들어오라고 와서 얘기하자고 붙들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까지 와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까지도 제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인물이 제게 이혼을 다시 생각해봄을 권했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제게 찾아와서 사과를 하며 꼭 이혼까지 해야겠냐고 말하는 모습을 본 날 저녁 제게 말씀하셨어요. 현정아,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마음처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지. 저렇게 거의 한 달 동안 와서 사과하고 매달리는 거 보면 지들 잘못 반성도 하고 개선하려는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는 사람들한테 기회마저 뺏지는 마렴. 어머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조건을 걸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모두 가족 상담을 받는다면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말이죠. 됐다, 일 없다, 차라리 이혼하자라고 나올 것 같던 모자는 버선발로 달려와 제게 알겠다고 기꺼이 상담을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꾸준히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법을 배웠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라는 존재를 당연시 여기고 무시했던 시간을 보상한다고 하며 저희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본인에게도 소중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며 종종 혼자 친정에 가서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오곤 했어요. 정말 어머니의 말씀처럼 제가 기회를 주니 저와 남편의 휘청거리던 결혼 생활이 개선되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 사연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단순하고 훈훈하게 끝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입체적이다 못해 어마어마한 굴곡이 있기에 발 한 번만 헛디디면 바로 끝이 없는 계단을 구르는 것처럼 몸이 망가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7년이 흐른 해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야 겨우 사무치는 과거를 가슴에 묻고 본인의 인생을 찾아가시던 어머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먼저 간 가족들 품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 집안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매년 사람이 죽어나가? 라고 혼자 남은 저를 동정하고 무시하고 무슨 무서운 전염병 환자 보듯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라는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와서 제게 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그저 참담한 표정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정말 이제 나 혼자구나. 아빠도 엄마도 오빠도 다 날 떠났구나 했는데 그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줬던 건 바로 제가 한때 먼저 포기했었던 사람들인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정말 남보다 못했던 사이였는데 상담 후로는 점점 변해가더니 먹지도 걷지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 상주 자리를 지켜주셨던 게 시어머니였고 오는 조문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며 3일 동안 4시간밖에 못 자던 게 남편입니다. 심지어 명절에도 잘 못 보던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와서 마치 본인들 일인 양 일을 거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다 의식을 잃은 저를 붙잡고 팔다리를 연신 주물러주는 시어머니와 저희 어머니 영정사진을 소중히 안고 묻은 먼지를 닦는 남편을 보면서 저 둘이 이제 내가 남은 여생을 의지해야 하는 또 다른 내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로도 시어머니는 집으로 찾아와 힘이 없는 저 대신 집안일과 아들을 봐주시고 아주버님은 지인 중에 왕짓만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다며 저희 집으로 보내 기력이 떨어진 제가 집에서 수액을 맞을 수 있게 해줬어요. 물론 남편은 어렵게 휴가를 내서 제 곁을 지켰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오빠가 날 떠났지만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있으니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왜 잘하던 사람은 한 번만 못해도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되는데 매번 개차반인 인간이 딱 한 번 옳은 일을 하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알고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야. 소리 듣잖아요. 아마 그런 효과 때문도 있었던 것 같네요. 지금 와서는 정말 창피하긴 하지만 저는 그때 비로소 시댁 식구들과 제가 가족이 됐다고 착각했어요. 그들이 제게 보여준 그 적재적소의 배려가 무슨 의미인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의도가 어쨌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보살핌으로 일상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오랜만에 가족들끼리 모여 좋은 거나 먹자고 하며 시댁에 절 초대하셨습니다. 원래는 음식 준비하는 시간보다 더 먼저 저를 불렀을 뿐이 딱 음식이 다 차려지고 식사하는 시간에 절 부르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오전 내내 주방에서 씨름하며 만든 음식들 앞에서 아주버님과 형님은 제 얼굴을 보며 좋아 보인다. 살이 좀 붙어서 다행이다. 살은 지금보다 더 쪄야 하니 많이 먹어라. 라는 덕담을 해줬네요. 시어머니께서도 제 밥 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병어 살코기 부분을 얹어주시며 말하셨어요. 요새 잠은 잘 자니? 아무리 못 자도 하루에 7, 8시간은 자렴. 그렇게 많이 안 자도 돼요. 그냥 6시간만 푹 자면 좋겠어요. 엄마, 그래도 이 사람 어제는 눕고 몇 번 안 뒤척이더니 바로 잠들었어요. 그래? 아유, 다행이다. 가족들 틈에서 이제 마음고생할 필요 없어지니 만사가 편해서 그렇겠지. 예전 일은 그냥 다 잊고 다 같이 새로 시작하자. 내가 현정이 너만 보면 아주 요새 가슴이 저려. 소리내서 엄마 하고 부르고 싶어지면 나한테 어머님 하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 나도 이제 우리 현정이 내 딸처럼 생각하니까. 알았지? 아유, 참 우리가 멀리도 돌아왔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나는 누구를 엄마라고 부를 일이 없다는 게 가장 저를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본인을 엄마로 불러도 된다고 하셨을 때 공중에 부응하고 떴던 제 발바닥이 아주 안전하게 따뜻한 모래사장 위로 안착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나온 시어머니의 말은 그곳이 모래사장이 아니라 끝없이 사람을 빨아들이는 늪이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먼저 간 사람들한테 할도리 하는 거야. 제대로 새 출발해야지. 현정이 너나 선재나 강재도. 그래서 그런데 현정아, 듣기로는 돌아가신 사부인 재산이 거의 20억이 넘는다고 하던데. 순간 그 20억이라는 액수를 듣는 순간 제 귓가에 이명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저걸 알고 있는 거지 싶었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았던 합의금과 사망보험금을 필두로 투자를 해오시던 어머니는 소유한 집과 주식 그리고 신탁까지 합치면 20억에 가까운 재산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자는 저였고요. 근데 어머니 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의아함에 입을 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세요? 내가 말씀드렸어, 여보. 아,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랑 자주 만나셨잖아.
내가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때 알았어. 근데 당신도 참 너무하다. 나한텐 장모님이 그 정도의 자산가라는 언질도 없었잖아. 뭐 그것도 다 당신이 따로 생각이 있으니 그랬겠지. 그동안 내가 믿음을 못 주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정말 안 숨겨도 돼, 여보. 장모님 덕분에 우리 가족들 다 새삼 살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돈으로 뭘 한다고? 그러니까 선재 말은 사부인께서 남기고 간 돈으로 우리 가족들 다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자는 거지. 선재는 그 돈으로 지 이름 걸고 하고 싶은 사업하고, 강재도 이름 석자 걸고 병원 개원하면 얼마나 좋니? 잠깐만요. 왜 저희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으로 아주버님 병원을 개업해요? 재수 씨, 원래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충분히 개원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 집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어요. 근데 내 장인어른이 투자를 했다가 날리셨나 보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재수 씨 어머니만큼 투자에 일가견이 있었다면 좀 좋았을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재수 씨한테 손 벌리게 됐어요. 미안해, 동서. 내가 진짜 면목이 없다. 아이고, 가족들끼리 뭘 그러니. 서로 돕는 게 가족인데 돈이 아주 썩어나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게 뭘 그리 염치니 면목이니 할 얘기야. 정없이. 여보, 당신이 이번에 도와주면 나 정말 열심히 살게. 나 남은 인생 매달 실적 관리 눈치 보고 고객들 눈치 보면서 살기 싫어. 아직은 뭘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제 무조건 수입은 당신한테 오픈할게. 통장 관리도 당신이 해도 돼. 현정아,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게 가족인 거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니. 너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었어. 그때 우리 일처럼 너 챙겨준 게 누구고. 헛배 부른 사람들처럼 보장도 안 되는 희망에 차서 저를 바라보는 인간들의 눈을 보니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 기대에 가득 찬 가증스러운 얼굴들을 산산조각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저는 차마 얼굴을 깨부수진 못하고 제 앞에 있는 식탁 위의 접시들을 팔로 모조리 쓸어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버렸어요. 내가 차라리 어디다가 기부를 하거나, 아니 아예 전부 현금화 시켜서 찢어버린 한이 있어도 당신들한테는 안 주지. 이것 때문이었어? 나 그동안 인간답게 취급해준 게? 여보, 잠깐만. 당신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오해는 무슨 오해?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 뒤에서 우리 엄마가 남겨준 유산을 어떻게 나눠 먹을지 속닥거린 주제에 오해는 무슨 오해?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김치 국물에 장독대 째로 들이마시네. 일 없어. 한순간이라도 당신들 그 알량한 속셈에 마음 녹을 뻔한 내가 한심하다. 그래서 현정이 너 그 돈을 네가 혼자 다 갖겠다고? 가족들 도울 생각도 안 하고? 가족? 언제부터 나랑 댁네들이 가족이었어? 애초에 가족이면 사람이 가장 약하고 위태로울 때를 이용해서 등쳐먹을 생각도 안 했겠지. 우리 엄마는 딸이 이혼하고 힘들까봐 걱정하셨는데 댁들하고는 이혼을 해서 연을 끊는 게 최선이었네. 네가 정말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가까운 가족 하나 없이 기댈 곳 하나 없는 애가 혼자 살겠다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눈앞에 오물을 주워 먹을 순 없지. 안 그래? 댁들이랑 얼굴 보고 살면서 배부른 돼지로 사느니 차라리 배고픈 소크라테스로 사는 게 100배 나아. 아무리 메마르다 못해 갈라진 흙이라고 해도 떨어지는 구정물을 흡수한다면 그냥 메마른 땅이 아니라 오염된 땅이 되는 거겠죠. 저는 제 외로움을 이용한 인간들과 연을 끊기 위해 이혼 소송을 시작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남편은 본인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상담도 받았었고 아무런 유책 사유가 없다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뻗대더군요. 오히려 변호사를 앞세워서 저를 재산에 눈이 멀어 가족들을 버리는 파렴치한으로 만들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혼 소송을 진행한 지 넉 달이 되어갈 때쯤 이 인간이 이혼 소송 방어의 방법으로 무슨 주장을 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암에 걸린 불쌍한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싫어서
이혼 소송을 하는 인간이라고 주장하더군요. 암이라뇨? 저는 도통 금시초문이었죠. 처음에는 와 하다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해? 싶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정말 이혼 소송 중 받은 건강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도 정말 거짓말 같죠? 간암 2기라더군요. 아마 그 인간도 거짓말일 거라고 수천 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오히려 저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다니 참 가지가지한다 싶었죠. 당연히 남편 쪽의 주장은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건강검진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먼저 그 인간이 암인 걸 알 수 있었겠어요? 아무리 저를 흔들어도 제가 미동이 없자 이번에는 아예 감정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가 아닌 제게 직접 접촉을 시도해 오더니 암에 걸린 자신이 불쌍하지도 않냐며 이혼 소송을 물러달라고 부탁을 하더군요. 당신은 정말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암에 왜 걸렸는데 다 당신이랑 영빈이랑 어떻게든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면서 힘들어서 술 먹고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 당신은 내 몸 상태에 대해서 책임감도 못 느껴?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봐. 어? 너는 나한테 책임감 느껴서 집에서 살림한다고 무시하고 돈 못 번다고 무시하고 월급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았냐? 어디서 책임감을 운운하고 있어? 내가 네 목구멍에 술병 꽂아 넣었냐? 내가 네가 네 엄마 사고 났을 때도 보러 갈 생각도 하지 말고 새벽까지 술 퍼마시라고 했어? 다 자업자득이야. 괜한 짓 하지 마. 어차피 항암 치료 받으면서 동시에 나한테 소송으로 탈탈 털려야 할 텐데 힘이라도 비축해 놔야지.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제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처럼 분명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한 말인데 오히려 더 제 분노를 샀죠. 현정아, 불쌍한 내 아들 좀 살려주라. 선재 걔가 어떻게 혼자 병원 다니고 치료받으면서 이혼까지 해. 그래도 마누라라도 있어야 간병을 받든 뭘 하든 하지. 너 없으면 정말 우리 선재 큰일 난다. 왜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 엄마가 떡하니 있는데. 혹시 아픈 아들 간병하기 싫어서 나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모전 자전이라더니 아들도 아픈 지 엄마 건사하기 싫어서 아내한테 떠넘기고 엄마라는 사람도 며느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네요. 나는 일 없으니까 앞으로 힘내서 아픈 아들 간호하세요. 끝내 남편은 이혼 소송하는 과정에서 간 절제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병행해야 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는지 제 쪽으로 합의 이혼을 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마음 같아선 영혼까지 탈탈 털고 싶었지만 어차피 그 인간이 제게 가져갈 것도 없었고 단독 양육권도 제가 갖게 됐으니 미련 없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정말 연고도 없이 외딴 섬 같은 존재가 됐지만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제 이혼 때문에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애를 이사까지 가게 했으니 마음의 부채감이 더욱더 커졌죠. 근데 대체 누구 닮아서 이런 건지 아들은 혹시 아빠가 보고 싶지 않냐는 제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근데 안 봐도 돼요. 아빠 만나면 엄마가 슬퍼하니까.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 많이 울렸으니까 안 봐도 돼요. 아빠 안 만나면 엄마도 안 울고 저랑 같이 행복할 테니까 괜찮아요. 이래서 부모가 되면 죄인이 된다고 하나 봅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자식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죄책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내 실수로 인한 것들을 아들에게 만회를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겠죠. 늘 제게 효도하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아들에게 저 또한 아들을 늘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제 메마른 땅에 한 조개 햇살이자 시원한 담비이자 든든한 양분이 되어주는 건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존재 덕분에 모든 걸 잃었던 것 같은 땅에 희망이라는 꽃이 피게 됐어요. 부디 본인 스스로 메마른 땅 같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당장 그 마른 땅에 목을 축이기 위해 아무거나 흡수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물이 정말 내게 필요한 단비일지 아니면 산성비일지 먼저 판단하시길 바래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과 제가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채널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인생에 단비가 내리길 바랍니다.